한국인들은 왜 역사를 그토록 열정적으로 기록했을까요? 예일대의 교수가 던진 이 질문에 강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20년간 한국을 오가며 연구해온 교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무언가를 예고하는 듯 담담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가는데요. 한국인들은 저항하는 민족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처럼 독특한 민족은 없었습니다. 교수의 이 말에 일본 유학생이 손을 들고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펼쳤지만 자신의 발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교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강의실을 가로질렀고 이제 진정한 역사 교육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날 예일대 최고의 강의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강의실에 있었던 미국 학생의 충격적인 증언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강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예일대 최고의 강의실이라 불리는 스털링 기념 도서관에서 제가 알던 모든 가치관이 흔들리던 그 순간을요. 하지만 그날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일대학교 정치학과에 재학 중인 베일린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월스트리트의 유명한 투자은행가시고 어머니는 하버드 로스쿨 교수님이세요. 그래서인지 저는 늘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나라의 역사나 문화보다는 우리나라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평소 제국주의와 민족주의를 연구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한 포스터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제국, 국가 그리고 의로움이라는 포스터였고 한국의 역사를 연구해온 저명한 교수님의 특별 강연 제목이었습니다. 순간 머리를 강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의문이 있었어요. 제국주의와 의로움이라니 이 모순적인 조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동안 서구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던 역사에서 벗어나 동양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았습니다. 마침 과중한 학업에 지쳐있던 터라 잠시 머리를 식히며 새로운 관점을 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서구의 관점에서 벗어나 동양의 시각을 바라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강연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요. 다음 날 강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아시아계 학생들이 많았어요. 저는 조용히 중간 자리를 찾아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강의실 안은 기대감과 긴장감이 섞인 묘한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강의 시간이 다가오자 드디어 안톤 교수님이 강단에 오르셨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과 동아시아의 국가 개념에 대해 설명하셨는데 저는 그동안 접하지 못한 새로운 시각에 호기심이 생겼고 서구의 국가 개념과는 사뭇 다른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시각이 흥미롭게 다가왔어요. 교수님의 첫인상은 꽤나 강렬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경험과 지혜가 묻어났고 그가 전하는 첫 말씀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교수님은 20년 전 처음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때 한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으로 산업화와 근대화가 진행 중이었지만 사람들의 눈빛에서는 여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한 의지와 희망이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가난한 나라로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한국인들의 열정과 끈기를 보면서 이 나라가 멀지 않아 선진국 반열에 오를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 묻어났고 그 말씀 속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과 믿음, 그리고 그 시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후에도 2, 3년마다 한국을 방문하시며 한국의 눈부신 변화를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매번 한두 달씩 장기 체류하면서 렌트카를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한국의 발전상을 지켜보셨다고 해요. 잠깐만. 카니발 장기 렌트가 이게 맞아? 37만원. KS 오토플랜 34만원. 3만원 차이 나는데? 야, 이게 4년이면은 150만원 정도 차이인데, 야, 이 정도면 차 등급을 하나 올려야 되겠다. 하인트카 리스트. 이거 뭐야? 일단 차가 되게 많네. 그랜저, 소렌토. 와, 무슨 소렌토가 28만원이야. 그랜저가 32만원이고? 이러면 무조건 KS 오토플랜에서 하지. 산과 바다를 오가며 때로는 전통시장에서 소박한 분식도 즐기고 다른 날에는 한정식집에서 한식의 진수를 경험했다고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시절 한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는데 교수님은 한국의 발전을 단순한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정신적 강인함과 문화적 저력을 높이 평가하셨고 교수님의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끈기와 열정이 오늘날 한국을 이끈 힘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에서의 경험담을 마치신 후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의 국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셨는데 서구의 국가 개념과는 전혀 다른 동아시아만의 독특한 시각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교수님은 한층 더 진지한 표정으로 임진왜란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국 각지에서 백성들이 삼삼오오 모여 적과 싸웠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의병들의 대부분이 나라로부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했던 평민과 노비들이었다는 점이죠. 그 당시만 해도 양반들만을 위한 나라였는데도 국난이 닥치자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강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당시에는 신문도 통신도 없었어요.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 길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마치 하나의 정신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깊은 숨을 내쉬시며 한마디를 덧붙이셨어요. 이런 한국인들의 놀라운 단결력은 마치 강력한 자석이 쇳가루를 끌어당기듯 위기의 순간마다 모든 차이를 잊고 하나로 뭉치는 힘이죠. 수천만 개의 세포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어떤 난관도 불가능이란 없다는 듯이 해결해내는 놀라 민족성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역사적 사건의 한순간을 넘어서 그때의 민초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의병의 정신은 단순히 군사적인 행동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지탱해 온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결단이었으며 집단적 자긍심이 뿜어낸 위대한 힘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되새기게 만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이어가셨는데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그 시기의 비극적 현실을 마주한 깊은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3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국인들은 단 하루도 독립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문과 투옥,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죠. 교수님의 말은 그저 역사적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겪은 고통과 그들이 지닌 불굴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강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는데 마치 교수님의 말씀 속에 흐르는 절박한 감정이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스며들듯 강의실의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은 단순히 외세의 억압에 저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의 민족적 자아를 되찾기 위한 험난한 싸움에서 가장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던 인물들이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행동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신이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독립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자유와 자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고 지키기 위한 경고이자 교훈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수님의 설명이었는데요. 군사 독재 정권의 총칼 앞에서도 시민들은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죠. 교수님의 말은 그 당시의 절박함과 민중의 결단을 절실히 느끼게 했어요. 강의실에선 그 어떤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모두가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정치학과 학생으로서 이 시민 정신은 매우 흥미로웠는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발전해왔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피와 눈물로 쟁취된 것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어요.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치적 권리와 제도적 장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보다 훨씬 더 생동감 있고 감정적이며 심오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죠. 이는 단순한 제도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념과 공동체의 끈끈한 결속을 통해 이룩된 성과였습니다. 교수님은 그 설명을 이어가며 칠판에 의로움이라는 단어를 크게 적어 쓰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인들의 의로운 정신은
단순한 애국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와 진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용기이자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안톤 교수님의 이 말에서 의로움은 더 이상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합리한 권력에 맞서 싸우며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정의를 실현하려는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저는 필기하며 이 독특한 현상을 분석하려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의로운 정신은 제가 알던 그 어떤 형태의 애국심과도 달랐는데 그것은 국가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 공동체의 발전과 정의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깊은 의식이었어요. 이는 단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회의 근본적인 가치와 도덕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투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계속될수록 저는 점점 더 한국의 역사에 빠져들었는데요. 특히 그들의 의로운 정신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가치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발전의 뒤에는 이런 도덕적 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는 그 당시 민주화 운동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진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말 속에서 저는 이 의로운 정신이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념적 교훈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일상에서 실천해야 할 행동 양식임을 분명히 느꼈어요.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가 이어지던 중 강의실 뒤편에서 조용히 손이 하나 올라갔는데 예일대에서 손꼽히는 수재이자 국제정치학과 수석을 달리고 있는 일본 유학생 리코였습니다. 리코는 교수님의 젊은 시절 지도교수님의 자녀이기도 하여 언제나 날카로운 질문으로 유명한 학생이었어요.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리코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날카로운 기운은 강의실 전체를 긴장시켰어요. 일본의 식민 통치가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강의실은 순간적으로 정적에 휩싸였어요. 리코는 자리를 일어나며 학문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산업화 지표와 근대적 교육체계 도입 시기를 분석해보면 일제강점기의 제도적 유산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여러 경제사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어요. 또한 한국의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몽매한 조선의 정치인과 국민들이 큰 뜻을 모르고 자신들의 이익을 박탈한다고 생떼를 부려서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한국이 아직도 저렇게 빈곤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교육체제를 일본식으로 개편하려고 한글도 가르치고 일본어도 가르쳤죠. 그의 발언은 마치 역사적 사실을 정당화하려는 듯한 분위기를 풍기며 강의실을 당혹감에 빠뜨렸어요. 리코는 일본의 식민 통치가 결국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일본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 속에서 묘하게 우월감을 드러내는 그 발언은 한국 역사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을 가진 이들에게 깊은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했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저절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심지어 몇몇은 숨을 쉬기조차 조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주장을 통해 일본 제국주의를 미화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강의실에서 조용한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심각한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의 근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리코의 발언은 단지 학문적인 토론을 넘어서 민감한 역사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만큼 강의실 분위기를 압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리코의 주장은 겉으로는 경제학적 분석을 표방했지만 그 안에는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습니다. 산업화 지표와 교육체계를 언급하며 마치 객관적 사실을 말하는 듯 하면서 그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가해자의 시각으로만 바라본 편향된 해석이었어요. 강의실 앞줄에 앉아있던 영국계 혼혈 학생 데이지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죠. 제 아버지는 한국인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탄광에서 돌아가셨어요. 지금 리코 학생의 주장은 우리 가족이 겪은 참혹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데이지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감정을 추스리며 나지막하지만 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미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해 반박된 이론입니다. 일본의 산업화 정책은 철저한 수탈 경제에 기반했고 교육 정책 역시 식민 지배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억압과 착취의 역사를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강의실의 다른 학생들도 데이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국제정치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제국주의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을 보였고 역사학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역사적 진실을 직시하는 데이지의 용기에 지지를 보냈어요. 리코는 여전히 냉정한 표정을 유지한 채 반박하려 했지만 그 순간 교수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논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닌 인간의 존엄과 고통을 함께 바라보아야 하는 학문이죠. 이제 진정한 역사 교육이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강단 앞으로 나오셨는데 이제부터 시작될 역사적 진실에 대한 설명이 강의실 전체를 긴장감으로 채웠습니다. 칠판에는 일제강점기의 주요 수탈 정책들이 하나씩 적혀갔는데요.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한 농민들의 토지 상실, 산업시설의 착취적 운영, 민족 자본 억압 정책 등 구체적인 통계와 사료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 역사적 사실들이 가진 무게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 교수님은 일제의 식민지 통치가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주장이 가진 근본적인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단순 노동력으로만 취급되었고 기술 이전이나 자본 축적의 기회는 철저히 차단되었다는 사실이 경제사적 자료들을 통해 명확히 드러났어요. 문화 말살 정책의 실상도 자세히 다뤄졌습니다. 한글 사용 금지, 창씨 개명 강요, 신사참배 강제 등 기본적 인권과 문화적 정체성을 침해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설명되었는데 제 마음속에는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는 무거움이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교수님은 식민지, 근대화론의 학문적 한계도 명확히 지적하셨고 단순한 물리적 시설의 도입을 근대화로 해석하는 것은 피상적인 역사인식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간의 존엄성 훼손과 민족적 고통을 간과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이 순간 새로운 역사적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근대화란 단순한 물질적 발전이 아닌 인간의 기본권과 존엄성이 보장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정치학도로서 이는 매우 중요한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리코의 표정에서는 당혹감이 읽혔고 다른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역사적 진실을 마주하는 진지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임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체계적인 설명은 계속되면서 그 속에서 역사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어요. 이는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역사적 교훈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의 주제는 자연스럽게 한글로 옮겨갔는데요. 교수님은 한글의 세계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시며 유네스코가 주목하는 한글의 과학성과 보편성을 강조하셨는데 한글은 현재 여러 개발도상국의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서 주목받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의 언어를 기록하는데 한글이 활용되고 있으며 그 효과성이 학술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었어요. 실제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은 2009년부터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고 그들의 언어를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해의 날과 연계된 한글의 역할도 인상적이었는데 전 세계 문맹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글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언어학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죠. 특히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기록하기 위해서 한글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은 한글의 세계적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이때 리코가 또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이전보다 더 날선 도발이 담겨 있었어요. 한글은 결국 한자의 모방에 불과합니다. 한글의 기본 자음도 한자에서 따온 것이고 모음 역시 천지인 삼재의 개념을 그대로 베낀 것이죠. 리코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충격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이 정말 우수하다면 왜 한국은 아직도 한자를 병기하고 있나요? 실제로 한글만으로는 고급 지식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결국 한글은 민족주의적 자부심을 과대 포장한 미완성의 문자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강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리코의 의도적인 왜곡과 폄하에 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특히 한글의 과학성을 연구해온 언어학과 학생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역력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차분하지만 체계적인 반박을 시작하셨습니다.
한글의 제작 원리와 과학성을 설명하시며 이것이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선 언어학적 혁신이었음을 강조하셨어요. 교수님은 천천히 프로젝터를 켜셨습니다. 스크린에는 3개의 주요 문자들이 하나씩 등장했어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문자들 중에서 그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자는 단 하나뿐입니다. 교수님은 마우스를 클릭하셨고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미지가 스크린 가득 펼쳐졌습니다. 바로 한글입니다. 전 세계 어떤 문자도 창제자가 직접 제작 원리와 철학적 바탕을 상세히 기록해 놓은 문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한글만이 가능했던 거죠. 리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셨어요. 유네스코가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류 문자,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하게 그 창제 원리가 완벽하게 기록된 문자이기 때문이죠. 교수님의 말씀에 리코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못했고 다른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새로운 깨달음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서야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닌 인류 문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위대한 발명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내 드셨는데요. 이것은 오래전 제가 처음 한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앨범을 펼치시자 그 안에는 한국 전쟁 당시의 참상과 그 이후 눈부신 발전을 이룬 한국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코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흔들리는 표정을 보였어요. 전쟁의 상처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된 한국의 모습이 강렬한 인상을 준 듯했어요. 리코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녀의 굳은 등과 경직된 어깨가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었죠. 리코가 얼마나 부끄러워하며 도망치듯 나가고 있는지를요. 그의 고개는 미세하게 숙여져 있었고 귓불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죠. 리코가 자리를 떠난 후 저는 우연히 그의 책상 위에 놓인 필기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 내용을 꼼꼼히 적어내려간 필기 끝에 마지막 문장이 깊게 파인 채로 적혀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 그 필기에서 리코의 흔들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울렸어요. 한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난 진정한 변화를 목격한 것 같았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교육이 아니었을까요? 일주일 후 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리코를 마주쳤는데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지나갔지만 더 이상 그날의 강의 내용에 대해 도전적인 발언을 하지는 않았어요. 아마도 그날의 치욕스러운 기억은 그의 마음 한켠에 깊이 박혀 있겠죠. 이번에 강의실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수업이 아닌 한 영혼의 깊은 성찰과 변화의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강의실에서 역사의 힘을 보았고 진실이 가진 무게를 느꼈어요. 제게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역사를 통해 사람들의 삶과 고민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이해가 되었기를 바래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베일린이 예일대 강의실에서 마주한 이 놀라운 경험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한 나라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날 강의실에서 깨달은 것처럼 진정한 역사 교육은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죠. 교수님의 깊이 있는 통찰과 리코의 도전적인 발언들,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한국의 진정한 모습까지 이 모든 순간들이 한 젊은 정치학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